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 경량화했다 이렇게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육해공 어디서든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연일 핵전력을 과시하는 발언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정면 인터뷰 이번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연일 핵위협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가 감춰진 걸로 보세요? 네, 지금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군의 거의 절반이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30만이 넘는 대군이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도 두렵죠. 두려운데 사실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대 그 전략적 이점은 수도 이 서울과 경기도가 그들의 장사정포나 그 미사일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인구가 아주 밀접지이고 산업 시설도 많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전군에 비상을 내리고 엄청나게 우리처럼 훈련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미사일 실험만 좀 해봐도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충분한 억지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정은으로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그런 한미연합훈련 견제 효과 네. 그리고 이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을 이게 표명하고 또 이제 그들 내부적으로 아마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김정은이 내가 핵의 보장자다. 내가 핵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 핵무기를 내가 관리한다. 이래서 자기의 이제 주도력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걱정할 거 없다. 내 주도력을 따르라 하는 주민 결속 효과 이런 것도 이제 노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은 이제 두려움의 발로인데 그것을 전략적으로 표현하고 있군요. 네. 네, 자, 북한은 어제도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항의를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네, 이게 한 일주일 전에는 그 장사정포 300mm 방사포를 이제 쐈고요. 네. 어제는 황해 북도에서 500km 날라서 동해에다가 이제 쐈어요. 네. 이게 의미가 휴전선에서 부산을 언제든지 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면 어디든지 핵탄두를 실어서 한 도시 정도는 그냥 가루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위협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그 어떤 단독적인 대북 제재 그리고 유엔 안보리나 이 세계적인 그 대북 제재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제 항의 표시를 이제 아주 단적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미연합훈련도 이번에는 사상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이게 상륙훈련하고 진격훈련. 근데 이제 진격훈련이 이제 원산에서만 상륙하는 게 아니라 남포에서도 상륙한다 그러면 평양으로 바로 진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도 자기를 노린다라고 생각하고 참수작전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한국도 무사하지 못한다 이런 시위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위원님 지금 걱정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북한의 핵전력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가 엄포이고 어디까지가 실제 보유한 능력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이 논의의 초점이요.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정보력이 미국보다는 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핵 전력을 갖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미국의 무슨 사령관들이나 미국 정보부나 미국의 이를테면 CIA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북한의 핵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오느냐를 가지고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미국까지 날아가려면 10,000km를 날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가벼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이 공격하는 데는 1톤 정도 되는 것도 충분히 실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거의 이제 미사일의 탑재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엊그저께 김정은이가 이게 원형 모양의 기폭 장치 같은 그런 걸 이제 과시했잖아요. 그랬죠. 그게 보면 한 60, 70cm 되는데
그거를 더 기술을 발달시켜서 직경을 반으로 줄이면 300mm 방사포에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아직은 이 장거리 야포로 이걸 쏠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수년 내에 장거리 야포로까지 핵폭탄을 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대북 강경책 쓰기 엄청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장거리 야포는 미사일 방어로 이 사드 같은 걸로 막아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한 발만 폭발이 돼도 수십만 명이 지금 살상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대북 강경한 정책을 쓰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어도 우리는 네. 좀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자, 우리의 독자 제재 발표 이틀 만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자산을 멋대로 청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자, 북한이 경제협력과 교류사업 관련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완전 청산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네. 이제까지는 뭐 동결, 몰수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청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청산이라는 건 자기네가 처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계산은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화가 거의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호간에 시도도 많이 해봤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임기가 2년도 안 남았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정면 대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랑 차라리 논의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이제 5만 3천 명의 1년 그 임금이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 그 기업들이 북한에 남겨온 원자재나 완제품만 해도 2,500억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러면 이 2년 반 이상의 임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처분해도 자기네들은 버티겠다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비나 어떤 그 시설까지 합치면 1조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게 1조 이상의 가치지만 북한이 이거를 자기네가 처분해서 1조 이상의 가치를 만들기는 쉽진 않죠. 네. 그리고 개성공단에는 전기나 수도도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거기서 돌릴 수도 없고 또 중국이나 이런 데 팔려고 해도 작물인데 누가 사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보여서 우리의 대북 제재에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고 그리고 한국에도 많은 피해를 주는데 특히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 개성공단 기업가들과 정부 간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려는 이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우리 정부가 대북 전략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또 대북 독자 제재, 이 북한을 몰아붙이고는 있지만 강경 대응만으로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북 제재에서 제일 북한이 아팠다고 하는 게 2005년에 그 미국이 그 벙커델타 아시아은행에 간 투기 제재라는 건데요. 이게 제재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네. 당시에 북한이 아프긴 아팠지만 바로 1년 뒤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제재의 목표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하는 게 목표라 그러면 네. 완전히 BDA 제재는 실패한 것이죠. 북한을 아프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대북 제재라는 것의 목표가 북한 정권이 아프게 한다. 이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네네. 비핵화를 하게 하고 우리에게 도발을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대화에 나와서 핵을 포기하고 이 남북 간 관계도 정상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건데 과연 그런 효과가 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제일 좋은 사례가 쿠바입니다. 네. 미국이란 나라가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 국력으로 보면 뭐 1000분의 1도 안 되죠. 네. 그리고 대미 무역 의존도가 50%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57년간 제재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항복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결국 오바마 대통령 와서 협상을 1년여 해서 결국 관계 정상화했고 또 다른 사례가 이제 이란이나 리비아를 드는데 이란이나 리비아는 국내에 엄청난 그 석유 자원, 천연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재만 풀면 얼마든지 수출하고 잘 살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수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를 풀어야만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애석하게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라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이번에 안보리 제재 보더라도 뭐 석탄 같은 거 수출도 민생 부분이라면 뭐 용인해준다. 근로자 해외 송출도 된다.
또 석유 같은 것도 북한에 보내는 게 항공유만 제외했지 다른 거는 다 석유도 보낸다. 그러면 그 효과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진 못하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효과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딜레마는 네. 딜레마다 말씀 주셨는데요. 뭐 북한 관련해서 여쭤볼 게 너무나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네. 또 연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